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일반 전표 입력에서요. 거기 교재는 251페이지, 날짜 2월 1일부터 쭉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입력하는 것 또 주의하셔야 될 것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프로그램 실행을 하셔서요. 여기 회사 우리 지금 5000번이었었죠. 5000번 입력하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날짜는 2월 1일. 저는 여기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저는 날짜 이제 하나씩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하나씩 입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2월만 입력하고 날짜 입력해서 따라 하시면 되겠죠. 2월하고 1일. 첫 번째 반포 본고로부터 영업부, 이런 게 이제 영업부다, 생산부다, 관리직이다, 이런 거 부서들 나오면은 꼭 동그라미 쳐놓는 습관을 들여놓으세요. 왜냐하면 비용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소모품 구입하고요. 5만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대요. 자기합수표는 어차피 우리는 현금이라고 기록하기로 배웠죠. 그러면 얘는 일단 출금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모품 갖다가 지금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하라는 뜻이죠. 소모품비 두 가지 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얘는 소모품비라고 처리하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소모품비는 계정 주의하면 830번 소모품비 해놓고 그 다음에 금액은 5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첫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을 것이고요. 되셨나요? 여러분이 또 여기 복습하시는 차원이라면 자기합수표, 여기 주거나 받거나 현금이다.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 받아도, 당좌 수표 받아도 우리 현금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당좌 수표는 우리가 거래처에다가 줬을 때는 당좌 예금이라고 쓴다. 이거 제가 한 번 얘기했어요?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가든 뭐하든 간에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하고 60일 동안 그 수업을 하시면서 반복되는 거 이걸 갖다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본 실력들이 정말 높아진다는 얘기죠. 왜? 반복을 하니까. 물론 복습 안 하면 좀 골치 아파져요. 자, 이번엔 날짜 2월 2일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날짜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맞게 해주겠어요? 틀리겠어요? 날짜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시험 문제에서도 자격시험 보러 가셨을 때에도 날짜들이 계속 바뀌어요. 날짜 주의해서 입력하시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2월 2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우리 유형자산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슈죠. 그래서 여기 자동차세는 여기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장도 있고 본사에서도 사용하는 수용차 자동차세 현금 18만원 현금 납부했다. 자, 요거는 이번에 제가 입력하기 전에요. 설명부터 해드릴 테니까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에서 문제에서 보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얘는 2번 문제 같은 경우 현금 납부했다 그랬잖아요. 현금 납부했다 그러면 1번 여러분이 출금 선택해 갖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이렇게 세금과 공과라고 쓸 때 이런 지금 앞에 공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코드 번호로는 500번대 세금과 공과인데 글로 쓰라고 하라면은 여기 앞에 제조경비라고 해서 가로하고 이렇게 500번을 구분할 때 가로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쓸 때는 코드 번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로해 놓고 제조경비의 세금과 공과 이렇게 표시하라는 뜻이고요. 얘는 여러분이 차후에 내부 평가 볼 때 비용 구분할 때 이렇게 기록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공과에 대해서 27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대변에다가는 현금 27만원 이렇게 있게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배웠던 거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출금,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세금과 공과 쓰고 얘는
800번대죠. 800번대 일단 판관비인 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금액은 18만원이라고 했고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회사에서 여기 전표 처리되는 게 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회계 처리한 거는 정확히 맞게 잘 회계 처리가 됐는데요. 얘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 업무를 본다 그러면 여러분 손에는 지금 여기 자동차세 납부하라고 두 장이 지금 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따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전표도 따로 두 장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제를 올리려고 그러면 담당자 사인하고 위에다가 결제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그 계정의 회계 처리인데 지금 전표가 두 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실제 실무에서는 또 여기 자기 시험에서도 이제 앞으로 한 장의 전표로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출금 전표를 하지 마시고요. 여기 대체 전표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대체 전표.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세금과 공과 27만원 이렇게 쓰시고요. 물론 이 세금과 공과는 재조경비고요. 똑같이 차변에다가 세금과 공과 18만원 이렇게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현금 해가지고 4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면 지금 차변 대변 해가지고 따로 여러분이 계정을 입력하셨죠. 이렇게 입력하고 나면 회계전표가 한 장으로 출력이 돼요. 그럼 그 뒷면에다가 그 증빙서류 두 장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회계 처리하는 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윗사람 상사들이 전표가 따로따로 이렇게 해갖고 하면 여러분이 상사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회계 처리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는 걸 선호하고 이렇게 해갖고 오라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은 성격이 저처럼 지랄 같은 사람은 짜증내겠죠.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표 하나의 전표로 만들려고 그러면 현금이 출금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금 전표 이거 사용하지 않고 대체 전표로 해도 돼요. 또 하나 지금 여기 출금 전표다 입금 전표다 대체 전표다 지금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전표를 갖다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이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대체 전표로 해서 차변 대변 따로따로 입력해도 맞아요. 즉 여기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얘네들은 편의 기능이에요.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출금 전표라고 썼던 거 있잖아요. 얘를 난 출금 전표 이거 쓰니까 헷갈려서 싫어. 그러면 뭐 가끔 있더라고요. 대체 전표로 차변에 여기 현금 뭐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쓰시고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도 맞는다는 얘기예요. 꼭 출금 전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차변 먼저 대변 먼저 그 상관없어요. 분계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입금 전표, 출금 전표 꼭 써야 되는 줄 아는데 안 써도 돼요. 차변 대변 나눠서 입력해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그 출금 입금 쓰는 내용들은 사실상 효율성의 문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잘 익혀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내용을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여기 세금과 공과금 517번으로 27만원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18만원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여기 잔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돼서 표시되는 거 기능이 있죠. 나중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계산기 없어도 애지간한 것들은 다 이걸로 회계 처리하실 수도 있을 거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월 3일 한번 거래 볼까요? 새로 구축한 생산 라인에 생산 쪽 써야 되겠죠? 제조부서 교육 실시했대요. 강의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였고, 그 다음에 강사료 100만원, 그 다음에 원천 징수세 33,000원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얘도 근데 지금 칸이 2개 이상이 되죠. 3개가 됐을 때는 얘도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는 3일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제조부서에서 외부 강사를 갖다 초빙해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얘는 대변부터 제가 먼저 쓴다면 얘는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으로 써요. 뭐라고 쓴다고요? 교육훈련비. 이것도 한 번만 들어두면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그 비용 계정 설명할 때 이 계정은 별도로 없었지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로 배우는 계정들은 그때그때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교육훈련비 차변에 교육훈련비인데 제조부서니까 500번대로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교육훈련비 하시고요. 금액은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자, 지금 외부에서 온 여기 강사한테 이 교육훈련비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강사한테는 소득이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줄 때 소득세 떼는 것처럼 원천징수 하는 건 똑같아요. 원천징수 하는 거는 나중에 세무이급 때 배우실 거고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원천징수 해놨다 그랬어요? 33,000원 했다 그랬죠? 그럼 계정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예수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해서 금액은 33,000원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다 이체했다 그랬죠? 그래서 967,000원.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하나 알려드린 거고, 예수금은 직원들의 월급에서 예수금 드리는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원천징수,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건 다 뭐라고 쓴다? 예수금 쓰는 거 잊어버리지. 반대로 우리 걸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뭐라고 쓰라 그랬죠? 선납세금. 세금 미리 낸 거예요. 선납세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의 것을 제3자, 예를 들어서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융기관, 은행이 우리 거 원천징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문제에서도 많이 알려줘요. 처음에는 뭐라고 나오는 규정은 선납세금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또 증거를 남겨놔야지.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요? 2번 얘기했겠죠? 좋아요. 자, 봐요. 원천징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면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 것을 제3자가 원천징수했다고 얘기하면 선납세금이라고 써주세요. 기록을. 아시겠죠? 지훈씨만 알아들었으면 됐어. 다른 사람도 얘기도 안 해. 여기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일단 이렇게 처음에는 암기해놓으세요. 근데 많이 반복하시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원래 많이 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은요, 2월 3일 거 됐고, 됐네요. 그 다음에 2월 4일 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는 50만원, 시가는 65만원짜리로 국권 위문품으로 기탁했대. 적용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무슨 말인가요? 지금 여기 국군 장병한테 보내는 기부금이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날짜는 2월 4일로 해놓고요.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씁니다? 기부금 써주시고요. 자, 근데 기부금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금 만든 제품을 갖다가 보내고 있죠,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로 할까요? 시가로 할까요? 기부하는데 이걸 팔았다고, 이익까지 붙여서 팔았다고 기록하는 게 합리적일까?
우리 제품 만드는 원가를 보냈다고 해야지 합리적일까? 원가예요. 그래서 기부할 때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 또는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이런 것들을 갖다 기부하게 되면 회계 처리할 때 뭘 회계 처리한다?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먼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원가 5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대변에다가는 지금 뭐를 보냈어요? 제품 보냈죠. 제품 150 제품 이렇게 해놓고 적요를 갖다가 지금 기록하라는 말이 나왔죠. 적요 입력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예요. 8번. 제가 여지껏 자격시험 보면서 또는 여기 연습하면서 적요라는 손대지 않습니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타기정 대체 재고자산 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원래 대변에 상품이나 제품이 대변에 상품 또는 제품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얘를 판매했다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만원이 적혀 있다면은 차변에는 대변에 차변에 얘가 매출 원가 해갖고 10만원 이렇게 판매가 돼서 원가 처리가 되면서 상품이 제품이 빠져나가는 거였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지금 얘 판매됐어요? 얘가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재고자산의 목적대로 판매가 된 회계 처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처럼 지금 대변에 뭐가 빠져나갔어요? 제품이 빠져나갔죠. 제품 얼마짜리였었나? 50만원이 이게 빠져나갔는데 차변에 얘가 지금 팔린 거냔 말이죠. 팔린 게 아니라 다른 기종으로 바뀌어 있죠. 차변에 뭘로 바뀌어 있어요? 기부금이라는 걸로 50만원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품은 판매된 게 아니라 판매된 거면 매출원가지만 얘는 판매된 게 아니라 다른 기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를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면서 타계정 대체라고 부르면서 얘는 적요란에다가 8번 타계정으로 대체 반드시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품이 이렇게 팔렸다는 뜻은 매출원가로 다 계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판매된 게 아니다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지 매출원가에서 그 금액만큼은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타계정 대체 그리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으로 팔리지 않고 다른 기타 목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 적요에다가 타계정 대체 매출원가에서 빼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얘가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타계정 대체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래처에다가 선물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접대비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상품 제품 얘네들 기말재고 수량 부족할 수 있었죠. 그죠? 걔를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다 타계정 대체예요. 그래서 적요란에 문제에서도 기록하라고 힌트를 주고 있잖아. 갑자기 적요 쓰란 말이 왜 나왔지? 그럼 무조건 타계정 대체 쓰라는 뜻이구나. 근데 대부분 그게 다 재고자산들에 대한 항목들이 그렇게 나와요.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해요. 적요 쓰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데 무시하면 점수도 여러분을 무시해요. 자, 그래서 타계정 대체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2월 5일 거래를 보면 정기요금 80만원 본사거 공장거 따로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설명은 해드렸지만 입력하기 전에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 판관비 800번대에서는요 수도 광열비라는 기종을 사용해요. 정기요금에 대해서. 그런데 공장에서는 이 수도 광열비를 전력비라는 기종하고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두 개로 나누어서 기종 쓴다 했었죠. 그럼 여기 지금 정기요금 두 개가 나왔는데 본사건은 30만원 수도 광열비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
공장 거 50만원은 전력비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2월 5일 거 입력을 해보게 되면 차변에 여기 수도 광열비 815번 해가지고 3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전력비 516번으로 금액이 얼마인가요? 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자동 인출됐다고 하니까 8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2월 21일 급여에 대한 거네요. 지금 거기 급여에 대한 그 테이블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 여기 한번 잠깐 정리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급여 문제가 나오면 급여는 공장 직원들 생산직 급여가 있겠죠. 생산직 월급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관리직 월급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생산직 급여는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임금이라고 쓰기로 했죠. 그래서 임금이라는 계정으로 합계금액만 쓰면 돼요. 거기 급여 총액 380만원이죠.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직 거요. 관리직 계정은 뭘로 쓰기로 했어요? 급여라고 쓰기로 했죠. 급여 합계금액만 써주세요. 250만원.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여기 또 예수금 전체 합계금액 있죠. 예수금 공제금액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공제 합계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85만 520원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 계정 써야 돼요? 그렇죠. 예수금으로 85만 520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럼 보통예금 그 합계금액 544만 9,480원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급여 그 명세서가 되게 길다고 할지라도 저기 회계 처리하는 거는 되게 단순하게 회계 처리하고, 그러면 그 급여 명세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회계 처리할 때 회계 담당자들은 그 합계 금액만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월 21일 날짜로 차변에 임금 504번으로 해서 금액은 얼마였어요? 380만원. 그 다음에 급여는 801번 해가지고 250만원. 그 다음에 예수금액은 51만 8천, 아니 잘못했네. 85만 520원. 마지막으로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여기 지금 회계 1급에서는 아시다시피 제조업으로서 공장에서 발생한 그 500번대 제조 경비하고 800번대 판관비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급여도 이렇게 따로 입력한다는 거 설명해 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2월달 거는 입력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걸로 넘어가 볼게요. 3월 1일 거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원천 징수에 15,400원 제한 나머지 84,600원 입금됐다. 바로 얘가 지금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이자 수익 발생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대변에 지금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자 수익은 얼마였었다는 뜻이에요? 10만원이었다는 뜻이죠. 10만원 중에서 지금 10만원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예금에 지금 얼마가 입금이 됐대요? 지금 입금된 금액은 84,600원만 입금이 됐죠. 그리고 15,000 얼마지? 15,400원은 왜 돈 안 준 거예요? 그렇죠. 선납세금. 우리가 미리 우리 것을 원천 징수하면 선납세금 쓰고, 아까도 설명해 드렸죠. 우리 회사에서 한테 이자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소득이에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그 소득에 맞게끔 띄워놓는 거, 그게 원천 징수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쓴다? 선납세금이라고
세금이라고 쓴다. 그래서 15,400원 선납세금 쓰라는 것도 아까 예수금과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설명으로 해드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월 2일 거래를 보도록 할까요? 3월 2일 좋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는 외국환 금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했답니다. 환전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돈을 빌렸을 때, 자, 여기 또 써볼게요. 우선 달러로 빌린 돈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0,000달러를 빌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빌릴 때 당시의 환율은 얼마였대요? 차입시는 1,000원이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원화로 따지면 지금 얘가 1,000만원이었었는데 얘가 지금 갚을 때 똑같이 10,000달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환율이 지금 얼마로 돼 있대요? 1,200원 돼 있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환율 계산이 나오게 되면은요, 환율로 먼저 따져보면 돼요. 얘 부채죠? 빌릴 때는 1,000원 갚을 거 있었는데 환율이 올라서 1,200원을 갚아야 된다면 난 부채 200원을 더 손해본 거죠. 그죠? 그럼 부채 갚고 200원만큼은 돈이 더 나갔는데 얘가 환율 때문에 지금 갚으면서 차이가 난 거죠. 이때는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환율 때문에 차이가 난 계좌니까 그 차이가 난 금액을 외환차손, 외환차익, 짧은 거 쓰라 그랬죠. 12월 31일 날까지 못 갚았다면 그때는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 이렇게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회계 처리한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지금 갚는 중이니까요. 그죠? 차변의 부채는 단기 차입금 얼마? 1,000만원이 지금 갚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1,200만원이 빠져나가겠죠. 그 다음에 200만원은 뭘로 써주면 돼요? 외환차손으로 써주면 되죠. 그래서 200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기 차입금에 거래처 써주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실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차변에다가 3월 4일 차변에다가 단기 차입금 써주시고요. 여기 좋은 은행 금액은 얼마?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는 외환차손 해가지고 200만원 써주시고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1,200만원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환율 계산에 관련된 것도 계정 2개 꼭 기억하셔야 되죠. 계산하는 방법도 우선 뭘로 계산한다? 환율만 갖고 많이 따지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빨라요. 자, 잠깐 쉬었다가 3월 4일 거래부터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3일 거래 한번 보죠. 3월 3일 보통예금에서 2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했다고 그랬는데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단기 금융상품에 속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계정명으로 아예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정기예금, 조회해봐서 있으면 그 계정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예금은 증가했을 것이며 보통예금은 감소했겠죠. 그래서 여기 날짜 3월 3일로 하시고요. 차변에다가는 F2 눌러서 정기예금 여기 5번 되어 있죠. 정기예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200만원이라고 그랬죠. 200만원이 증가할 것이고 차변에 그 수수료 발생했다고 그랬었죠. 1,200원의 수수료를 뭐라고 쓰느냐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데 지금 이 수수료 비용이 800번 때도 있고 900번 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일단 교재에서는 환관비로 기록하라고 지금 수수료 비용 나와 있죠. 그럼 일단 지난번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그 거래하면 수수료 비용 날 때 걔는 영업과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걔는 영업에 수수료 비용을 썼는데 얘는 일상적으로 회사에서 돈 상품 팔고 제품 팔고 돈 생겼다면 돈 생겼겠죠. 그 생긴 거 그냥 일반적으로 예금에 넣어놓는다는 그 조건으로 환관비로 이걸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건 문제 나오는 그 설명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근데 얘 지금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교재에서 나온 대로 환관비로 수수료 비용 씁니다. 금액은 1,200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에 따라 했었죠. 그래서 보통 예금 해갖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월 4일 거래 볼까요? 영동으로부터 투자 목적이다 동그라미 쳐야 되죠. 토지를 갖다가 샀는데 투자 목적이래요. 그러면 얘는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토지라고 쓰면 안 되죠. 토지라고 쓰는 거는 사용 목적일 때, 근데 여기 투자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투자 부동산이라고 쓰셔야겠죠. 그래서 4일 차변에다가는 토지라고 쓰면 틀린다고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쓰시고요. 그런데 100만원에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 500만원, 나머지는 약소금 발행해서 교부했고, 취득세 현금 납부했다 그랬죠. 취득세는 여기 우리 투자 부동산에다가 여기는 부대비용이니까 포함시켜야 되죠. 토지는 투자 부동산은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1100만원짜리가 된 거죠. 그죠? 자, 토지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 100만원,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으로 부대비용 포함시켜서 기록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져요? 현금으로 얼마 줬대요? 500만원은 현금으로 줬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근데 또 현금으로 준 거 또 있었죠. 취득세도 현금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나간 거예요? 600만원이 나간 거죠. 토지대금 500만원 현금 주고 취득세도 현금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현금은 얼마가 나갔습니까? 600만원 나갔죠. 그 다음에 나머지 약소금 줬대요.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약소금 줬으니까 지급엄 써줘야 돼요. 여기 약소금 줬다 해도 얘는 지금 우리 상품 제품 아니잖아요. 그죠? 계정 뭐라고 써야 돼? 미지급금 써야 돼요. 약소금을 줬다 할지라도 얘는 지금 우리 상품 제품을 자기 사갖고 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금이라고 그대로 쓰셔야 돼요. 앞에서 우리 재무회계 배울 때 이론 배웠던 것들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온 것들 있나요? 여러분이 배웠던 이론을 여기 문제를 통해서 입력하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3월 10일은 2월분 4대 보험료 통합징수분 여기 46만 9,440원,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은 반이죠. 급여 지급시 본인분 예수액, 그럼 얘는 예수금이었던 거겠죠. 현금 납부했대요. 회사 부담분 내역은 관리직원, 그 다음에 여기 뭐 생산직원, 보험료 이렇게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요거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어렵냐고요? 이게 왜 어려워요? 한번 처음 보니까 어렵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험료. 국민건강공단에서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직원들 거를. 근데 얼마를 청구했냐면 46만 9,440원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50%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띄워놓은 금액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얘 처리할 때, 급여 나갈 때 뭘로 처리해 놨었겠어요? 예수금으로 얼마 처리해 놨겠습니까? 23만 4,720원 이렇게 해놨겠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똑같은 금액이 회사 부담분이잖아요. 회사 부담분은 지금 계정 뭘로 처리하래요? 복리
후생비로 처리해달라고 나와있죠. 근데 이 금액이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건 좋겠는데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 것도 있고 본사 직원들 것도 있잖아요.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는 아니 우선 본사부터 본사는 얼마였었대요? 10만 2,690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공장 직원들 거 복리후생비 공장 직원들 거는 얼마였답니까? 13만 2,030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회사의 보험료나 국민연금 청구되는 거 이렇게 청구돼요. 됐죠?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드린 방법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를 회계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차변에다가는 우선 예수금 빼야 되겠죠. 예수금으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니까 23만 4,72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금액을 돈 뭘로 냈다 그랬어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었죠. 현금은 얼마로 납부됐겠어요? 46만 9,440원이 돈 보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예수금 바로 밑에 복리후생비 얘는 지금 환관비로 본사 직원 거 10만 2,690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제조경비 공장에 계신 분들 거 여기 13만 2,03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됐어요? 근데 저기 이런 회계 처리가 한 번 있고 없을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을까? 이거 매달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여러분 한 번만 정확히 익혀 놓으시면 회사에 가서 급여에 대한 거 4대 보험료 회계 처리할 줄 아시나요? 그러면 네? 그리고 깜짝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나오는 문제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으로 배웠던 거 회계 처리하시면서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한번 입력해 주시면 그 내용 연습을 갖다 하셔야겠죠. 이렇게 처음 입력하는 걸로 배웠으니까 이론으로는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걸 알고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할 줄 아시게 되면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실 때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차변에다가 예수금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가 됐었냐면 4,720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본사 직원 거 10만 2,690원. 그 다음에 공장 생산직계 기준이 13만 2,03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다 납부했다 그랬죠. 현금으로 이렇게. 전 지금 저희 조회하지 않고 코드 번호 외운 걸로 막 치니까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많이 쓰는 계정 과목들은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달 것까지 한번 입력을 해봤고요. 여러분 회계 1급, 회계 2급에서 급여에 대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항목 규정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예시로 들어주기 때문에 자격시험에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 실무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실제로 자격시험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4월 1일 거 한번 해볼게요. 4월 1일 김포에 대한 미지급금 중에서 160만원을 당좌예금에서 계좌 이체에 따르면 당좌예금에서 계좌 이체에 따르니까 차변에다가는 못 써주시면 돼요. 지금 미지급금 갚는 거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부채죠. 누구네 거 갚는 거예요?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김포에 대한 미지급금 얼마 했었냐면 여기 16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서 이체해줬다 그랬으니까 당좌예금 이런 문제 나오면 신나겠죠.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에 4월 2일 거래 볼까요?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525만원 중에서
300만 원은 당좌 수표 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다 그랬죠. 외상매출금을 어음 받았으면 받을 어음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도 날짜를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4월 2일. 지금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지금 회수하는 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을 대변으로 우선 없애줘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거래처 누구 건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충무상사. 금액은 얼마냐면 525만원. 자, 외상매출금을 줄여놓고 차변에 돈 받았대요. 이 중에 당좌수표 받았으면 여기 우리 현금이라고 써야 되죠. 현금. 이거 몇 번 나와요? 이거 틀리면 지금 그렇겠죠. 당좌수표로 현금 300만원 받았고요. 나머지는 약속금 받았으니까 나중에 돈 받아야 되겠죠. 받으럼 해주시고, 받으럼도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 거래처 충무상사 써주셔야 되죠. 이렇게. 여기 여러분이 회계원리 공부하시면서 연습했던 거 다 그런 내용이에요. 회사 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월 3일 거래 볼까요? 당사의 최대 주주인 한성철 씨로부터 제품 물류창고를 신축할 부지, 땅이라는 뜻이죠. 기증받았대요.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 50만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고요.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0만원이래요. 장부가액은 1200만원이랍니다. 저기 상대편에 장부가액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토지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받은 토지를 얼마로 기록할 거냐가 문제인데, 자 보시죠. 여기 한번 정리해드리고 나서 회계 처리할게요. 지금 토지를 받았는데 이 받은 토지를 우리 어디에다가 장부에다가 얼마에 기록하느냐, 이게 문제죠. 항상 제가 뭐라 했어요?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럼 토지의 값은 얼마로 기록하면 돼요? 1000만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지금 부대비용이 발생했죠. 부대비용 뭐가 발생했어요? 등기비용 50만원, 이거 부대비용이죠. 그럼 토지는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1050만원짜리가 된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하게 되면 우선 차변에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토지는 1050만원짜리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정가치로 1000만원치는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죠. 이거는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다 해서 자산 수증 받아서 이익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드렸었죠. 다시 자산을 이렇게 공짜로 받게 되면 앞에 자산은 토지가 자산인 거 알 거고요. 수증은 이 숫자는 받을 숫자예요. 받았다는 뜻. 그 다음에 증자는요, 증여. 증여라는 뜻은 대가 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자산 수증 이익. 그래서 여기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발생했던 50만원 등기비용, 얘는 현금으로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랬죠. 당좌수표 발행했으면 이 돈 어디서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기 당좌 예금으로 5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당좌수표 발행하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것도 제가 10번도 넘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죠? 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자산 수증 이익이란 용어 개정 요거 가르쳐 드리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하게 되면 당좌 예금에서 빠져나간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복습한 거고요. 부대 비용은 여기 토지에 취득하는 자산에다가 포함시켜 주세요. 간단한 예제지만 여기 문제 물어볼 거 많죠. 여러분들한테는 복습할 내용도 많은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4월 3일. 자, 토지는 105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여기 자산 수증 이익 해가지고 1000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5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끝나겠네요.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4월 4일 거래 볼게요. 4월 4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사용 중인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2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은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동일 업종인 거래처에 유사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800만원, 그 다음에 공정가치 2천만원 교환했대요. 교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동일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요 문제 하나 가지고 복습도 할 겸 새로운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2천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은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500만원.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은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를 돈을 받고 팔게 되면 팔게 되면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근데 얘는 지금 처분하는 게 아니라 교환을 한대요. 교환할 때는 이거 회계 처리 어떻게 하지? 일단 거기 잠깐만요. 공정가치가 2천만원이라 그랬죠? 그죠? 자, 봐요. 얘를 갖다가 돈을 받고 처분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천만원이라고, 이거 복습입니다. 2천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장부가치가 지금 1,500만원짜리를 2천만원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500만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회계처리 어떻게 하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기계장치는 팔았으니까 대변에 기계장치 없애주라 그랬었죠. 대변에 기계장치 2천만원 이렇게 없애주시고, 밑에 감가상각누계액도 차변으로 똑같이 바로 없애주세요 그랬었죠. 차변으로 감가상각누계액 500만원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기계장치와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이가 장부가액이니 장부가액은 또 별도로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2천만원 돈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요. 그럼 계정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돈 아직 못 받은 거. 이 상품 제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미수금 써야 되죠? 미수금으로 얼마? 2천만원 이렇게 쓰시고, 차변과 대변의 금액 해보니까 얼마 차이 나요? 500만원 요거 그대로 차이 나죠? 그럼 회계처리 제대로 잘 됐구나. 그래서 얘를 유형자산 처분 2 이렇게 써주라 그랬죠. 500만원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회계처리를 하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기억나요? 얘는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요 기정 저기 복습 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처분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얘가 처분이 아니라 대금을 받고 처분하는 게 아니라 교환이 됐단 말이죠. 교환인데 얘는 동종교환이라고 불러요. 동종교환은 기계장치를 지금 상대편 거래처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 똑같이 지금 교환하죠. 계정 과목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동종교환이라고 불러요. 동종교환일 때는 회계처리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차변에 감가상각누계액과 기계장치, 왜?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거래처에다 주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계장치 없어지는 거니까 대변에다가 기계장치,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누계액 요거 나타나는 건 똑같이 기록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누계액 5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기계장치 여기 2천만원. 자, 이거는 똑같은데 지금 새로 우리가 받는 게 뭘 받기로 했어요? 거래처에서 주는 기계장치를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기계장치 값은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느냐가 이 문제인 거예요.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동종교환일 때 기계장치에 기록되는 취득원가는 우리 거의 장부가액으로 기록합니다. 뭘로 기록한다고요? 우리 거의 나머지 장부가액으로 기록을 해요.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똑같이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계장치에 대한 동종교환을 하게 되면은 동종교환은 우리 장부가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나타나지 않아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장부가액으로 그냥 바로 기록하니까. 얘가 교환할 때 장부, 우리가 새로 취득하는 장부가액을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요 문제가 회계 1급에도 나오지만 주로 여기 동종교환과 그다음에 이종교환도 있어요. 이종, 서로 다른 걸로 교환한다는 뜻이죠. 이종교환도 있는데 주로 세무 2급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랍니다. 근데 회계 1급에서도 변별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세무 2급에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왜? 내용 배울 때 출제하는 건 같이 배우니까. 근데 제가 동종교환에 대한 건 설명 안 해드렸거든요. 교재 나오지도 않았었고, 아니 안 했나? 했었어요. 맞아. 이 교재는 나왔어. 그래서 동종교환, 이종교환 설명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또 복습하고 지난번에 보셨던 거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동종교환, 특히 이제 세무 2급에서는 이종교환이 나오는데 회계 1급에서는 여기 동종교환까지는 나오고 동종교환은 장부가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저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4일로 되겠고요. 차변에 감가상각 무게 207번, 금액은 500. 대변부터 할까 그냥? 대변에 기계장치 2천만원, 차변에 감가상각 무게 500만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기계장치 팝업창 무시 1,500만원. 이렇게만 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나죠. 유형자산의 동종교환일 때는 우리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기록한다. 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월 5일 거래를 보면 원효상의 외상매출금 625만원 주, 이거 지금 또 나왔죠. 4월 5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누구 거? 원효상의 거. 금액은 625만원 해주시고요. 자, 외상매출금 어떻게 받았대요? 현금 받은 것은 25만원. 자, 나머지 거는 뭘로 받았대요? 어음 받았다 그랬죠. 약속은 받았으니까 받으럼 해야 되죠. 그래서 받으럼 거래처는 여기 1002 원효상의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월 1일 거래처 영동에 대한 외상매입금 중에서 1,000만원을 당사발에 약속업 만기로 지급했다. 지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어음거래 많이 나오죠. 여기서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날짜는 5월 1일로 하고요. 차변에 지금 외상매입금 갚은 거죠. 외상매입금 어디 거 갚고 있어요? 영동 거. 영동 써주시고요. 금액은 1,000만원 이랬고요. 자, 외상매입금 갖고 우리 뭐 발행해 줬대요? 약속은 발행해 줬죠. 그럼 얘는 나중에 돈 지급해야 되죠. 지급어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구보험도 매입 채무기 때문에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1004 그래서 1000만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5월 2일 거래처 원효상회로부터 받은 받으러움 600만원을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원을 차감한 실수금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란 뜻이에요. 당좌예금의 입금에 따르고 매각거래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 매각하는 거래 제가 설명해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받으러움 누가 발행했었냐면 원효상회가 발행했었어요. 그죠? 원효상회가 발행했던 거 누구한테 줬어요? 그 대한은행에다가 매각 팔은 거예요. 그러면 매각했으니 거기 지금 15만원을 제외한 금액 여기 어음을 매각하고 할인료 나오게 되면 제가 이 계정은 매출채권을 처분한 거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쓰라 그랬죠. 기억이 까먹었겠죠? 기억하세요. 어음을 갖다가 처분하게 되면 이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란 계정으로 써주세요. 이게 했던 항목이고요. 그래서 15만원 써주시고 나머지 금액이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됐대요. 얼마? 585만원 입금이 됐겠죠. 자, 여러분이 그 회계 원리 그다음에 회계 그 이론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기억은 나죠? 배웠던 거는 같은데 내용이 계정 뭐라고 쓰라.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게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반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연습인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재를 보시면서 그 거래를 자꾸 입력하면서 반복해야지 문제가 계속 나올 때 반복되니까 기억하게 되겠죠? 뭐 이게 지금만 하면 끝나요? 아니요. 계속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월 10일 거래 볼까요? 5월 10일 원재료 매입하고 신림상회에 발행해준 약소금 5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해서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자, 이번엔 우리가 발행해줬던 어음이 만기가 됐대요. 그러면 지금 지구보험이었을 텐데 지구보험이 감소되는 거겠죠. 그래서 5월 10일 날 서변에다가 지구보험 써주시면 돼요. 누구한테 지급했던 거예요? 신림상회에다가 지급했던 어음이 500만원짜리가 만기가 됐대네요. 그리고 돈 어디서 빠져나갔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해줬다고 하니까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지구보험, 당좌예금. 지금 이 문항 집중적으로 받으러움, 지구보험, 당좌예금 많이 나오죠. 이거 갖고 연습을 충분히 해놓으시면 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월 15일 거래를 보면 대왕에서 원재료를 주문하면서 계약금 100만원을 원재료 주문하면서 계약금 준 거죠. 계약금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우리 선급금 쓰라고 그랬죠? 배웠던 거니까 선급금 쓰시면 돼요. 선급금도 우리 지금 매출 채권이 기타 채권이죠. 거래처 누구한테 준 거예요? 대형 거래처 써주시고요. 계약금이니까 100만원 써주시고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이체했다니까 당좌예금 써주시고 100만원. 지금 거래 내용들은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 다음에 5월 20일 거래를 보게 되면 기획팀 과장 김영희에게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에 계산이라는 말은 대략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55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리고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와 있네요. 신규 거래처 거래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죠?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출장 가는 직원한테 뭘 준 거예요? 가지급금 준 거죠? 차변에 가지급금 써주시고 가지급금 쓸 때 누구한테 줬는지 꼭 쓰라 그랬어요. 그럼 F2 눌러서 김영희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근데 지금 F1을 눌러서 거래처를 조회했는데 안 나왔는데 문제에서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 그랬죠.
그럼 요거 밑에 보면 신규 거래처 등록 밑에 F3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띵 누르세요. 코드 번호 몇 번으로 등록해 달래요? 그럼 여기다가 2001번 등록하면 되죠. 거래처명 김영희. 아무런 말 없으면 제가 거래처 유형은 몰래 주기로 했어요. 동시. 그죠? 여기 3번 써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있을 리가 없을 것이고 대표자명까지 똑같이 김영희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등록이 됐죠. 이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F2 눌렀다가 옆에 밑에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 그러면 F3 눌러서 등록하시면 돼요. 됐나요? 가지급금 얼마 줬어요? 55만원 줬죠. 근데 현금으로 줬다고 하니까 얘 그냥 출금으로 하면 되겠다. 그죠? 1번 출금으로 현금 준 거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월 25일 출장 갔다 왔죠. 출장 갔다 와서 아래와 같이 출장비 사용 내역 지출받고 잔액 7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자, 총 50만원을 가져갔는데 이 사람이 55만원을 가져갔는데 지금 얼마를 갖다가 사용했대요? 48만원? 그럼 7만원이 남았겠죠. 자, 보세요. 제가 실무에서 가지급금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가지급금부터 먼저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럼 대변에다가 가지급금 이렇게 해놓고 조금 전에 했던 김영희 거래처 해놓고 얼마부터 없애요? 55만원. 얘부터 없애라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돈 모자라서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현금 얼마? 7만원 지급했다면서요. 이렇게. 그죠? 차변에 얘 다 뭘로 처리하면 돼요? 여비규통비 처리하면 되죠. 800번대, 500번대. 800번대로 해야 되죠. 왜? 여기 지금 기획팀이라 그랬잖아요. 기획팀은 공장에 있는 거예요? 본사에 있는 거예요? 본사. 800번대로 그래서 복리후생비 62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있다 그랬어요. 아이고 잘못해요. 제가 한글을 못 읽어. 이렇게 아니 손가락이 잘못 입력한 거야. 근데 여기 그렇게 했다 손 그렇게 입력하면 맞겠다고 해주겠어요? 틀렸다 그러겠어요? 당연히 틀렸다 그러겠죠. 접대비가 있었다면 접대비는 별도로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여기 입력했던 내용들 가장 기본적이고 시험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총 22개의 그 거래와 그 전에 입력했던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그다음에 대체 전표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문제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틀렸구나. 가지금 55만원 돈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48만원으로 바꿔줘야겠죠? 넘어가기 전에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기본 연습 문제까지는 여기 다 해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여기 돼지포보기 읽어보면서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기 내용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고요. 연습이 됐으면 오늘은 뒤에 거기 돼지포보기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다 연습해보시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